사랑은 어느 날 교통사고처럼 불시에 찾아온다고 하죠. 옛날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한 여자를 만나면서 그 말의 뜻을 몸소 실감했습니다. 그 사랑이 제 목을 옥죄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부터 익명의 힘을 빌어 그 얘기를 좀 털어놓아 보려고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50대 아저씨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졸업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고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좀 쌓다가 30대 후반에 제 개인 병원을 차렸죠. 개원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 좀 빠른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인 쪽으로 제법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주변에선 그런 저를 많이들 부러워했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사는 게 재미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취미도 뭣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 흔한 여자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서요. 여자 앞에만 서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나름 소개도 많이 받아보고 결혼정보회사까지 찾아가 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죠. 그런 제게 운명처럼 사랑이 찾아온 건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해 환자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간호사가 난감한 얼굴로 들어와 그러더군요. 저기 선생님, 혹시 환자 한 분 바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따로 예약은 안 하셨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저희 병원이 나름 동네에서 입소문난 곳이라 예약 없이 당일 진료는 힘든 곳이었거든요. 세칙이라니. 평소라면 원칙대로 안 된다고 했을 테지만 간호사가 표정이 너무 심각해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뒤에 기다리던 다른 환자분들에겐 양해를 구했고요. 그렇게 잠시 후 간호사와 함께 한 여자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에 띄게 야윈 체형에 안색도 어둡고 잔기침을 하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군요. 기침이 심해서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열이 안 떨어져서.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속엔 지친 기색이 묻어나 있었어요. 진찰을 해보니 체온은 높은데 혈압은 낮고 맥박도 빠르더군요. 폐렴이 의심돼 바로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를 권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여자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요, 검사 안 해도 돼요. 그냥 열 떨어지게 약만 주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우선 엑스레이부터 찍어보고. 저 그럴 돈 없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에 순간 저도 간호사도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여자는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약 안 주실 거면 됐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대로 여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명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사는 의사였으니까요. 아픈 환자가 돈이 없어 그냥 간다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추가 검사 받고 치료 받으시죠. 그러자 여자가 빤히 저를 올려다보다 그러더군요. 왜요? 네? 왜 돈 안 받고 공짜로 치료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그건 제가 의사 선생님처럼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나를 세우고 차갑게 말하는 그녀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면 이렇게까지 방어적일까 싶었습니다. 세상 모든 호의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믿는 듯한 말투. 누군가에게 크게 대어본 사람 같았어요. 망설이던 저는 그녀가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이유 없는 호의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사명감일 뿐입니다. 환자분은 지금 폐렴 초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당장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금방 악화됩니다. 오늘 밤에 열이 더 오르고 숨쉬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간단한 검사만 받고 가세요. 돈은 정말 받지 않을게요. 제 진심이 통했을까요? 그녀는 한참을 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엑스레이와 피 검사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요. 예상대로 초기 폐렴이라는 걸 확인했죠.
항생제 처방과 수액 치료가 필요했기에 며칠 간격으로 몇 번 더 병원에 들르도록 권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날 이후 그녀는 꾸준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말수도 적고 경계심이 가득하던 그녀였지만 진료를 이어가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굳이 신상이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몸은 좀 어때요?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같은 사소한 말로 안부를 건넸죠.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저기 선생님, 저 진짜 공짜로 이렇게 치료받아도 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애초에 제가 치료비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밥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비싼 건 못 사드리고 그냥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 같이 먹어요. 그녀 나름 미안했던 걸까요? 거절해도 거듭 권하는 통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인근에 있는 저렴한 칼국수 집으로 갔죠. 정말 칼국수로 괜찮으시겠어요? 더 비싼 것도 사드릴 수 있는데. 왜요? 칼국수가 어때서요? 저 칼국수 좋아합니다. 여기 맛있어요. 그럼 칼국수 말고 다른 것도 더 시켜 드세요. 만두도 드시고 돈가스도 드세요. 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렇게 그녀와 마주 앉아 칼국수를 먹었는데요.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편안하더군요. 그녀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차분한 얼굴로 제 말을 경청해 줬고요. 대화의 흐름이 끊겨 공백이 찾아올 때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의 경치를 구경했어요. 그게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군요. 여자 앞에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쑥맥이었던 저도 그녀 앞에선 편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평소엔 묻지 못했던 사적인 질문들도 하게 되더군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예, 가까워요. 걸어서 15분쯤? 그럼 지금 일은 가끔 마트나 주방에서 단기로 일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올해는 못 하고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갔던 거고요. 그래도 아플 땐 꼭 참지 말고 병원으로 오세요. 어지간한 건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셨죠? 걱정되는 마음에 당부하니 그녀가 뚫어져라 절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선생님 처음 배웠던 날 너무 무례했죠? 아닙니다. 무례하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돈 때문에 예민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도 모르고. 얼굴을 돌린 채 작게 내뱉는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겠죠.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 자체를 경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안쓰러워졌어요.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두 눈은 너무 쓸쓸해 보였죠. 뭔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를 감추고 있는 사람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실은 저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쭉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 그렇군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그녀의 해묵은 상처를 잘못 건드리는 건 아닐까 싶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그녀가 생긋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이렇게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서 기뻤고요. 앞으로도 뵐 수 있으면 종종 뵈어요. 그런 식으로 여자와 접촉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을 주게 된 걸까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열이 올라 뜨거워졌고 숨도 거칠어졌죠. 아,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일찍 퇴근할 때마다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죠.
하지만 바보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제게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요.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는데 갑자기 그녀가 묻더군요. 선생님, 저희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 연애 맞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미 그녀를 너무 깊이 사랑하게 됐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시뻘개진 얼굴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됐어요. 더 물어보지 않을래요. 그냥 지금 이대로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저희는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서로에게 빠져들었고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아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변변한 가족도 직장도 없는 여자란 이유로 말이죠. 영철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부모도 없는 애랑 결혼을 하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헤어져 제발, 응?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로 진이 사랑해요.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요. 아니 얘가 그래도 이 애미가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하면 그땐 너 어쩔 거야, 응? 그래도 전 진이 못 버려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 녀석이 진짜 너 정말 이 애미 죽는 꼴 보려고 그래? 아들의 배신에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요. 급기야 결혼식 불참까지 선언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제 계속된 설득에 결국 아내를 허락하셨죠. 결혼 후의 삶은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살림을 야무지게 잘했고 제 내조에도 최선을 다했죠. 제가 출근할 때마다 함께 일어나 곱게 다린 셔츠와 넥타이를 챙겨줬고요. 아침을 먹지 않는 저를 위해 따로 녹즙이나 과일 간 것을 챙겨주곤 했어요. 또 퇴근하고 돌아오면 정성껏 차린 밥상과 아내의 웃는 얼굴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일로 바쁜 저를 대신해 부모님 댁에도 자주 들러 밑반찬을 챙겨주고요. 두 분이 어려워하시는 컴퓨터 예약이나 모바일 장보기 같은 것도 대신해줬죠. 처음엔 아내를 곱지 않은 눈으로 흘끼던 어머니도 언젠가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영철아, 요즘 같은 시대에 새아가처럼 조신하고 시부모한테도 잘하는 아가씨 찾기 쉽지 않다. 새아가한테 잘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맞아요? 결혼 결사 반대하던 그분은 어디 가셨대? 이놈이 애미를 갖고 놀려? 뭐 여전히 조건만 놓고 보면 아쉬운 게 많은 애지만 그래도 너랑 우리한테 참 잘하잖니. 우리가 돈이 아쉬운 집안도 아니고 그거면 됐지 뭐. 그럼 앞으로도 우리 진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실제로 하는 짓도 얼굴도 예쁘잖아요. 아이고 이 팔불출. 알았다 알았어. 부모님까지 점차 아내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엔 더욱더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마워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남들은 내 직업이나 집안 같은 걸 보고 부러울 게 없는 놈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전까지 난 사는 게 재미가 없었거든. 뭔가 내 안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 안이 꽉 들어찬 기분이야. 고마워.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고맙지. 당신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야. 반지 하방에서 어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골골댔겠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 참 말재주가 없으니 뭐라고 더 얘기를 못 하겠네. 그래도 당신은 내 맘 다 알지? 저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잡은 아내의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던지요. 제 품에서 흐드러진 꽃처럼 웃는 아내를 보며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2년쯤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언젠가부터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웃음 많고 쾌활하던 사람이 급격히 어두워졌고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부쩍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둥
그날이라 좀 예민하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눈을 떴는데요. 옆을 보니 아내가 없더군요. 의아한 마음에 방 밖으로 나오니 아내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글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니까. 지금은 좀 곤란해. 그렇게 큰 돈을 당장 어디서 마련해?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제 귀에 선명하게 와닿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누구와 통화하냐고 묻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아내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허둥지둥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도 모르게 자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어제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뜬 것도 잠시 재빨리 표정을 지우고 그러더군요. 어?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깐 일어났는데 당신이 없더라고. 나가보니까 베란다에서 누구랑 통화 중이던데? 대놓고 얘기하자 일순 아내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놀라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뭐야, 당신 왜 갑자기 울고 그래? 그러자 아내가 제 가슴을 밀어내며 울먹였어요.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라도 한 건가 싶어졌죠. 사실 아내는 저 같은 놈과 만나기엔 분에 넘칠 정도로 어리고 예뻤으니까요. 하지만 이어 터져나온 아내의 고백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엄마가 살아있어. 어릴 때 내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가지고 난 정말로 얼굴도 몰랐거든?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었어. 뭐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버렸다는 등 보고 싶었다는 등 온갖 달콤한 말만 하더니 결국엔 돈이 필요하다더라. 그땐 순진해서 보육원에서 받은 자립지원금 전부 다 줬어. 그 뒤로도 엄마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줬고 병원비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사기를 당했다 핑계도 가지가지였지. 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줬던 건 어쨌든 내 친엄마라서였어. 하나뿐인 가족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고 돈이 없어지니까 거짓말처럼 연락을 뚝 끊더라. 그럼 어제 통화했던 것도 맞아, 우리 엄마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전화해선 돈 달라고 하더라고. 식당 차렸다가 망해서 빚을 꽤 크게 졌다면서. 외면하고 싶은데 정말 나쁜 사람인 거 아는데 모른 체 할 수가 없어, 여보. 그래도 내 하나뿐인 엄마잖아. 그놈의 핏줄이란 게 뭔지. 급기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안타까워 다가가 품에 안고 달랬죠. 여보, 울지 마. 어머님도 당신한테 아무 애정이 없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연락을 하겠지. 일단 나랑 같이 한번 만나보자. 그러자 아내가 울다 말고 놀라선 저를 쳐다봤어요. 뭐? 우리 엄마 같이 만나자고? 그래. 당신 엄마면 나한텐 장모님인 거잖아. 한번 뵙긴 뵈야지. 빚이 얼마나 있으신 건지도 한번 들어보고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처리해 줄게. 여보. 감격해 아무 말도 못하는 아내에게 저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앞으로 나한텐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돼. 난 요즘 당신이 이상해서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가 했다고. 그 말에 아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여자로 보여?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요즘 너무 이상했으니까. 새벽에 나 몰래 다른 사람이랑 통화도 막 하고. 미안해. 당신한테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혹시라도 나한테 실망할까 봐 무서웠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다신 당신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 사이는 한층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뵈러 갔죠.
솔직히 말하자면 장모님에 대해 특별한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마주한 아내의 친어머니는 제 기대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아내를 조금도 닮지 않은 강팍한 얼굴로 저를 훑겨보더니만 대놓고 불편한 얘기들을 꺼내더군요. 그래, 자네가 내 사위구만. 의사라고? 아, 예. 내 허락도 없이 내 딸이랑 결혼해놓고 어떻게 그동안 날 찾지도 않아? 진이 얘야 나랑 쌓인 게 많다고 해도 자네까지 그러면 안 되지.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니더만. 내가 우리 딸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보다 못한 아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람은 엄마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다고. 내가 어릴 때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살아있는 애미를 죽여? 잘한다, 잘해. 태어나자마자 나 버린 게 누군데? 이 사람한테 나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생색내는 거 솔직히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돌되기도 전에 내다 버렸으면서. 아내의 날선 원망에 장모님은 일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저를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진이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 식당 하던 게 망하고 동업자가 나르는 바람에. 자네 의사에 집도 살만치 산다며. 그럼 도움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자네 하나뿐인 장모인데. 거칠고도 뻔뻔한 태도에 솔직히 마음 한켠이 무너지긴 했지만 아내를 생각해 별말 없이 봉투를 건넸어요. 네, 우선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해결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앞으로는 이 사람하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고마워. 날름 돈을 챙기는 장모님을 보며 아내가 엄포를 놨어요. 엄마, 이거 그냥 주는 돈 아니야. 나중에 다 갚아야 돼. 그리고 바로 일자리 알아본다고 나랑 약속한 거 잊지 마. 식당 설거지 자리든 뭐든 꼭 찾아봐. 알겠어? 그래, 걱정 마, 이거 사. 하지만 그 뒤로도 장모님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고요. 간헐적으로 제게 연락해 돈을 요구하셨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작게는 병원비부터 크게는 장모님이 살 집까지 제가 구해드린 꼴이 됐죠. 호구 같다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위된 도리로 차마 내치지 못하겠더군요. 그러기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내는 말로는 도와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장모님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차마 내치지 못했거든요. 저한테 차마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걸 보면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제가 장모님 한 사람쯤은 건사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위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평온을 사는 거라 여겼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아내와의 일상은 여전히 행복했고 저는 진료실에선 의사로서 가정에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장모님 쪽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 줬기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조금 일찍 끝나 병원 인근 상가에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됐어요. 날도 따뜻해서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들고 골목을 산책하던 중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영철이 봤지? 나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너랑 같은 반이었던 김도훈.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와는 반이 달라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해서 종종 함께 어울렸던 기억이 있는 친구였죠. 나이가 들어 그런가 그 정도 친분이 있던 동창도 다시 보니 반갑더군요. 당연히 기억나지 임마. 그동안 잘 지냈냐?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야? 야, 너 의사 됐다는 소식 들었다. 어디 병원에서 일해? 이 근처야? 요 앞 사거리. 그 땡땡 내 거라고 있는데 거기가 내 병원이야. 와, 네 병원인 거야? 자식 대단한데? 대단하긴. 넌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이야? 이 근처에서 일해? 아니, 회사는 땡땡동인데 거래처 계약 때문에 근처 지나가다 네가 딱 보여서. 그렇게 서로 얼마간 근황을 주고받았을까요? 친구가 뒤늦게 옆에 선 제 아내를 보고 놀라더군요. 근데 이분은 인사해. 내 와이프야. 여보, 당신도 인사해.
이쪽은 내 고등학교 동창 김도훈. 안녕하세요. 저 영철 씨 와이프 박진이라고 해요. 아내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일순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순식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어요. 아, 예, 진희 씨. 말까지 더듬으며 흠칫하더니만 제게 이 여자가 진짜 네 와이프야? 하고 한 번 더 묻더군요. 의아한 반응에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 4년 전에 결혼했어. 소식 못 들었구나. 아니, 결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저기 나 아직 업무 중이거든. 늦기 전에 빨리 거래처 들러야 해서 이만 가볼게. 친구는 허둥거리더니 갑자기 말 그대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바뀐 연락처도 서로 교환하지 않고 가버렸죠.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여보, 혹시 도훈이랑 아는 사이야? 그러자 아내가 불쾌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어요. 뭐? 말도 안 돼. 난 모르는 사람이야. 왜 저래?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가고 기분 나쁘게. 당신 때문 아니고 정말 일이 급해서 그랬던 거겠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날의 일은 그렇게 해프닝 정도로 끝나는 듯 했는데요. 아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 병원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데스크에 있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죠. 이미 영업이 끝난 터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응급 환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상대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동창이었죠. 여보세요? 거기 땡땡 내 거 맞나요? 맞는데 너 혹시 도훈이냐? 너 영철이구나. 옆에 그 여자 아니 네 와이프 있어? 아니 잠깐 화장실 갔어. 근데 너 방금 전엔 왜 그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자 동창이 조심스럽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철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네 와이프 이름이 박진이 맞아? 박채영이 아니라? 결혼도 확실히 한 거 맞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질문에 저는 점점 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너 내 와이프랑 아는 사이야? 집사람은 너 모른다고 하던데? 당연히 그 여잔 날 모르겠지. 결혼식에서 한 번 본 게 전부니까. 결혼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너 창식이 알지? 나랑 같은 반이었던 박창식이. 그 여자 창식이랑 결혼했던 여자야. 일순 뇌가 멈춰버렸습니다. 이어든 생각은 말도 안 된다였죠.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네가 뭔가 착각한 거겠지. 착각한 게 아니야. 넌 안 친해서 결혼식도 안 갔겠지만 난 걔 결혼식에 갔었어. 그때 신부 얼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얼굴에 점 위치며 목소리까지 똑같았어. 오늘 네 옆에 있던 그 여자 창식이 와이프 맞아. 뭐라고? 난 와이프가 이혼녀란 얘긴 들은 적이 없는데. 아내가 제게 과거를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동창이 알려준 끔찍한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창식이 이혼한 게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아까 그렇게 사색이 돼서 도망치진 않았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 아니면 창식이 죽었어.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교통사고로. 뭐? 창식이가 죽었다고? 그래. 근데 그 사고 뭔가 좀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창식이가 주말에 혼자 술 먹고 드라이브하다 사고 당한 건데 창식이가 절대 음주운전할 놈이 아니거든. 차 가져왔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권해도 절대 술 안 먹었다고. 그리고 사실 창식이가 결혼하고부터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했어.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바람 피는 것 같다고. 그땐 그냥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고 넘겼는데 창식이 사고로 죽고 나니까 좀 그런 거야. 나 말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말들이 많았어. 창식이 보험금이나 재산 다 그 여자한테 갔으니까.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여자가 창식이 죽인 거 아니냐는 말 우리끼리 꽤 오래 돌았었어. 난 지금도 기억나. 장례식장에서 창식이 동생이 술에 취해서 그 여자한테 막 소리 지르던 거. 네가 죽였잖아, 네가라고. 동창의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동창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그러니 내가 아까 네 옆에 선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냐. 더군다나 네 와이프라니. 말도 안 돼. 네가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거겠지. 아니야, 내가 헷갈릴 리가 없어. 결혼식에서도 봤고 장례식장에서도 봤는 걸. 영철아, 진짜 부탁인데 그 여자 뒷조사 한 번만 해봐. 아까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고 말았는데 혹시 너까지 창식이처럼 될까봐 나 너무 불안해서 이 말 안 하고는 못 견디겠더라. 바로 그때 화장실에 갔던 아내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돌아섰죠. 어디서 전화 왔었어? 당신 목소리 들리던데. 아, 그냥 광고잖아. 화장실 갔다 온 거지? 이제 집에 갈까?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두방망이질 치고 있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동창이 했던 말로 가득했고 아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 명의로 된 핸드폰을 이용해 아내의 주민등록 초본을 몰래 열람해 봤는데요. 거기엔 믿기 힘든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개명을 했고 원래 이름은 박채영이었더군요. 또 주소지엔 박창식이라는 남성과 함께 살았던 이력이 남아 있었어요. 동창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과거를 숨긴 채 새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설 탐정에게 아내의 행적을 의뢰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 속엔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니는 모습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모텔로 들어서는 모습도 있었죠. 맞습니다. 아내는 저 모르게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전 남편과 살 때부터 만나던 상간남이었겠죠.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달 아내에게 용돈 겸해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요. 아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낯선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이 나가고 있더군요. 처음엔 장모님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장모님도 한패가 아닐까 싶어 저는 고민 끝에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이 도덕적으로 된 사람이라고 믿고 간 게 아니고요. 돈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였죠. 돈만 준다면 뭐든 얘기해 줄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아내의 비밀에 대해 거침없이 털어놓더군요. 뭐 어차피 김서방이 우리 딸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으니 내가 여기서 우리 딸 위해 뭘 감춘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맞네. 진이 아니 채영이 걔 지 전 남편 죽인 거 맞아. 죽였다고요? 대체 왜?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지 전 남편 앞으로 있던 재산이랑 보험금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부부로 같이 살면 그 재산은 자기 거나 다름없는데. 채영이가 만나는 그 놈 알지? 그 쓰레기 같은 놈. 그 놈이 같은 보육원 출신인데 도박이 미쳐있거든. 그 놈 도박빚 갚아주느라 그랬다더라고. 내가 자네 만나곤 제발 헤어지라고 했는데 도무지 끊어내질 못하더라고. 자네도 조심해. 장모님의 경고에 등 뒤로 소름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상간남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전과가 어마어마한 놈이더군요. 폭행, 사기, 공갈 등 전과가 줄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보험 사기 전력이었죠. 저는 사설 탐정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요. 얼마 뒤 탐정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도청한 결과 두 사람 선생님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한 날짜나 방법까지는 아직 포착 안 됐는데요. 보험금 얘기가 몇 번 나왔고요. 선생님 건강 상태, 동선 같은 걸 자세히 언급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탐정이 들려준 도청 녹취를 들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아내가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나를 사랑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애초에 아내는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까?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바로 아내에게 티낼 만큼 저는 어리석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착실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준 밥을 먹는 건 너무 겁이 나서요. 일부러 일이 많아 야근하는 척했고 삼시세끼를 전부 밖에서 해결했죠. 대신 집에 오면 아내와 웃으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친밀하게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병원 CCTV 백업을 꼼꼼히 챙겼어요. 혹시라도 아내가 절 해치려 드는 증거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어느샌가 눈치채고 역습을 준비하고 있을 줄은. 그날도 평소처럼 밖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평소와 달리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안 보이더군요. 부엌에 불도 꺼져 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여보, 집에 없어? 아내를 찾으며 거실 불을 켜려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목덜미를 휘감아 왔습니다. 순식간에 숨통이 확 조여오는 느낌에 발버둥 쳤지만 이미 저는 그 정체불명의 침입자에게 붙들린 상태였죠. 당신 뭐야? 이거 안 나! 쉿, 조용히 해. 입 안 닥쳐?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고막을 뚫는가 싶더니 이내 무언가 딱딱한 것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제갈이었죠. 저는 구해달라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였죠. 여보, 반항하지 마. 그럴수록 당신만 더 힘들어져. 미안해. 나도 이럴 생각까진 없었는데 당신이 다 알아버렸잖아. 맞습니다. 아내는 제 행적을 이상하게 생각해 따로 뒤를 밟았고요. 집안에 숨겨져 있던 도청 장치까지 찾아냈더군요.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상간남을 집에 불러들여 저를 죽이려 한 거였죠. 아내의 손엔 웬 약병과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도 처음 보는 약물이었죠. 이걸 맞으면 술 마신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 상태로 당신은 운전을 하게 될 거고. 내가 미리 고용한 청부업자랑 사고가 나서 조금은 고통스럽게 눈 감게 될 거야. 미안해, 여보. 아내는 저를 전 남편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할 작정이었어요. 저는 마구 고개를 흔들며 애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잠깐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약병을 쥔 그녀의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저를 틀어잡고 있던 상간남이 쏘아붙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얼른 주사 놔! 너 설마 이 자식한테 진심이었던 건 아니지? 지금 망설이면 다 끝이야. 너도 나도 끝이라고! 정신 안 차려? 나도 알아. 알긴 뭘 알아! 인연이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얼른 주사 안 놔! 저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정신이 팔린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들어 올려 상간남의 복부를 때렸고요. 상간남이 억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는 사이 그 품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미리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호루라기를 악에 바친 힘으로 불었어요. 혹시 몰라 호신용으로 늘 상비해 뒀던 거였죠. 삐익! 귀를 찢는 듯한 고음이 거실을 울렸고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젠장 이 자식이! 그 사이 내연남이 다가와 저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저는 미끄러지듯 거실 탁자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팔꿈치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며 살이 찢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플 틈도 없었습니다. 지금 경비원들이 오고 있어. 니들 끝이야. 닥쳐! 호루라기 하나로 무슨? 내가 미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한테 말해뒀거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바로 출동해달라고. 제 말에 상간남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자기야? 이대로 경비원 오면 뭐라고 해? 이씨, 낸들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러게 왜 망설여선. 저는 둘이 싸우는 틈을 타 탁자 밑을 빠져나와 문 쪽으로 달려갔고요. 현관문을 열자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에서 경비원 2명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유, 선생님 괜찮으세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던데 선생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제야 저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비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내, 제 아내랑 상간남이 절 해치려 했어요. CCTV에 다 녹화돼 있을 테니 제발 경찰 불러주세요. 제가 경비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이 상간남과 아내는 도망칠 궁리를 했는데요. 쉽진 않았습니다. 현관은 저와 경비원들 때문에 막힌 상태였고 창밖으로 도망치려고 해도 고층 아파트라 뛰어내리면 즉사였으니까요. 결국 두 년놈은 도가니 든 쥐처럼 꼼짝없이 갇힌 채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경찰이 도착하자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 주저앉아 피투성이가 된 팔을 부여잡은 채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상간남은 소리치며 경찰에게 저항했지만 건장한 경찰 여러 명을 이길 순 없었죠. 아내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들에게 끌려가다 말고 갑자기 제게 달려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로 당신을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 내가 망설이던 거 봤잖아. 난 정말 당신 사랑했어. 아니, 사랑해. 당신이 날 정말 사랑했다면 애초에 그 상간남하고 계속 만나지도 않았겠지. 오늘 집에 날 죽일 작정으로 불러들이지도 않았을 테고.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인간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말해버리겠다고. 무서웠어. 당신을 잃는 게.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치만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아내는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가녀린 외모 때문인가 그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된 제 입장에선 끔찍할 뿐이었네요. 가증스러운 연기 그만해. 나 당신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동창 박창식, 당신 전 남편을 죽인 것도 당신이잖아. 장모님한테 다 들었어. 나도 그렇게 죽일 작정이었겠지? 내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아니야. 그래, 내가 전 남편 그렇게 만든 건 맞는데 다 그 인간 때문이었어. 자기 도박빚 갚으려고 계속 날 이용했다고. 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 나도 전 남편 그렇게 보내고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또 똑같은 짓을 나한테 저지르려고 했어? 그냥 상간남한테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당신도 그냥 똑같은 인간인 거야. 피해자인 척 굴지 말라고. 나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 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다시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죠.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이것만큼은 내 진심이야. 맹세해. 믿어줘. 제발. 그 사랑 고백이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더는 아내의 울음도 애원도 제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랍지도 않더군요. 아내는 과거 개명 전 이름 박채영으로 제 동창 박창식과 결혼을 했는데요. 애초에 의도적으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전 남편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거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던 기록도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당시 사용했던 약물이 국내에선 사례가 없던지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거였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제게 쓰려던 똑같은 약물과 주사기가 남아 있었고요. 제가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두 사람의 범행 계획이 담긴 녹취록, 아파트 CCTV 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내와 상간남은 체포되어 기소됐습니다. 장모, 그러니까 아내의 친모 역시 법의 철퇴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친모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걸 무기 삼아 아내를 협박해왔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아내가 저와 재혼했다는 걸 안 뒤로 과거를 밝히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며 계속해서 협박질을 일삼았더군요. 아내가 저를 통해 장모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뒤늦게 경찰에 끌려가며 장모는 저를 붙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우리 딸 과거를 전부 숨김없이 말해주고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해줬는데 자네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이야. 근데 약속한 돈을 주진 못할 망정 경찰에 신고를 하다니. 당신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다니. 당신은 그냥 비열한 협박범일 뿐이야. 하나뿐인 친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협박한 다음 돈을 뜯어내? 그렇게 목구멍에 기름칠하니 행복했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너 이 건방진! 장모는 이를 갈며 저를 노려봤지만 법원은 당연히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모는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다신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아내와 상간남 역시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살인미수, 사기, 공동범행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전 남편에 대한 살인죄도 인정돼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죠. 두 년놈 다 아직까지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요. 아내는 수감된 뒤에도 저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 그렇게 옥죄지만 않았으면 난 진짜 당신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미안해 여보. 제발 날 용서해줘. 아내의 말에 따르면 제게는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 재산을 상간남이 다 탕진한 뒤 싸우고 그놈과 헤어졌을 때 저를 만난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 진심을 이제 와서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병원 문을 닫고 긴 휴식기를 갖기도 했는데요. 그때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하다 새로운 사랑도 찾게 됐죠. 지금 아내는 전처와 달리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너무나 가정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결혼 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딸아이도 얻었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딸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고 있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나락으로 빠지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딸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를 위험에서 구해준 동창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 친구가 제 인생을 구원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만약 그때 동창이 겁에 질려 그냥 모른 척 도망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지금쯤 제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도 만나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해요. 돈이나 뭐 다른 물질적인 보답은 절대 안 받겠다고 해서요. 만날 때마다 술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야, 난 진짜 네 덕분에 살았어. 너 아니었으면 네가 진짜 내 평생의 은인이다. 또 시작이네. 야, 됐고 그냥 술이나 사라. 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텐 평생 사야지. 그렇게 만나면 늘 술을 진탕 먹었는데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술에 취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창식이는 못 살렸지만 넌 살려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때 용기 내길 잘한 것 같다. 그 말에 죽은 동창이 생각나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그 녀석도 하늘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